잘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보셨어요? 네, 네, 방송. 봤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뭐 저 개인 인스타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 네, 댓글 보셨어요 혹시? 네. 네. 저는 이제 저의 재취업을 그렇게 한마음으로 축하해 주시는 여기서 보게 된다니 너무 네, 반갑다며. 그래서 네. 저한테 더 많은 곳에서 보고 싶다라고 맞아요.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변호사님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장성균 줄 알고 들어왔던 같은데요? 할진 장성규. 장성규 아나운서 10년 뒤 모두를 이혼시키는 후배들. 네, 그리고 저희 댓글에 신유진 변호사님이 있으면 딱일 것 같다라는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제가 이렇게 다스베이드에서 여기로 소환됐습니다. 1층에만 계시다가. 네, 1층에 있다가 여기로 오니까 공기가 너무 좋네요. 쾌적하고. 역시 윗공기가 네네. 많죠. 여기 이렇게 따로 진행하시는 어떤 털보 분이 안 계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요. 제가 또 이혼, 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조정으로 네. 이혼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조정으로 이혼을 시키려는 쪽인가요? 왜냐면 이분들이 너무나 이혼을 간절히 원해서 법원까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분들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이분들에게 적극 이혼을 권장하면서 활동했던. 조정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랑 그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조정으로 이혼을 하시면은 서로 간에 협의할 건 협의가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영 협의가 안 되시고 끝까지 양보가 안 되는 부분이 남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엄 변호사님한테 찾아가서 이제 판결 받을 때까지 어떤 재판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언니는 어디? 합의. 합의가 조정보다 좀 더 좋은 거죠. 수월합니다. 네. 가장 깔끔하게. 네, 수월합니다. 뭔가 좀 이렇게 많이 나쁘지 않았다. 이 방송 나오면서 제가 흥얼거리면서 네. 올라온 노래가 있어요. 네네. 그 김동률의 출발. 어. 이 노래는 이 가사가 딱 이혼을 전제하고 있어요. 제가 가사를 딱 흥얼거리면서 부르면서 왔어요.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 이혼은 여러분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래서 엄 변호사님이 아까 들어오시면서 이혼 방송을 어떻게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하시길래 이혼 얼마나 좋은 겁니까? 새로운 시작입니다. 출발. 새 인생 축하 방송. 변호사님 죄송한데 술 드시고 오신 거 아니죠? 너무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니 왜냐면 작년에 결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이혼 방송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해야 또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그래서 참 이거 변호사들한테 너무 유리한 방송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약간 좀 일리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약간 주저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안 되실 분들 네. 결과적으로 안 되실 분들은 사실 빨리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럼요. 그런 맥락에서는 더 네. 좋은 짝을 더 맞는 짝을 만나는 게 네. 중요하니까. 김동률 씨 노래가 딱 그 이혼을 마음에 두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격려 노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는다 정말. 기승전 이혼. 좋습니다. 아니 문선 언니 그 SNS에서 네. 게시물을 하나를 봤는데 언니가 부부의 세계를 이렇게 게시물을 올리면서 너무 부부의 인상 있게 세계, 봤던 드라마거든요. 네, 안 해본 것들은 모르는 세계. 그래서 언니가 진짜 뭔가 이 인생에 정말 깊은 깨달음을 얻었나 보다. 혹시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저희가 무조건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이나 잘 계신 분들을 갈라놓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네. 살다가 정말 안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빨리 헤어지고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죠. 중요하니까. 맞는 짝을 이게 다시. 포인트입니다. 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은 누구나 축하해주지만 이혼은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는다. 맞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저는 그게 제일 크게 와닿는데. 그래서 이혼할 때 다들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그래서 저희 의뢰인들이 저를 매우 좋아하셨구나. 제가 매우 축하해드렸거든요. 아니, 왜 힘들어하시죠? 축 이혼. 네. 이렇게 노래하면서 너무 신나게 해주니까 가볍게 나도 할 수 있는데 약간 맞아. 야 나도 뭐 야, 나도 이혼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잘 오셨어요. 음주 방송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사연을 제가 읽어 드릴 건데 첫 번째 사연 먼저 읽어 드릴게요. 국제결혼 커플 연락 안 되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정도인 국제결혼 커플이고 남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세간에서 보기에 조금 논란이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기에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내는 동남아 쪽 사람입니다. 몇 년 전 저희 종교를 통해 저로선 제법 돈을 지불하고 현지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빠듯한 일정 속에 여러 사람과 만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그중 아내에게 처음 받은 인상은 세상에서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예뻤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휙 둘러볼 정도입니다. 한눈에 반했죠. 물론 교리에 따라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고요. 여하튼 그 사람과 저는 합동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 이후 한 번 더 결혼식을 합니다. 많은 축하를 받고 행복하게 결혼을 시작했어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합동 결혼식엔 하객이 참석할 수 없어서 저희는 일반 결혼식을 한 번 더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행복도 잠시 난관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는 처음부터 거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태였는데 한국 문화도 전혀 몰랐기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기본적인 한국어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해 공부를 좀 가르치려고 몇 번이나 노력했어요. 틈만 나면 가르치려고 했는데 아내는 항상 밥하러 간다, 청소하러 간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취업도 힘들죠. 이런 말을 하면 비하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 기본적인 사칙 연산도 틀리는 수준이라 처음엔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러다가 화를 내고 아내가 가출을 한 적도 2번 있었지만 폭력은 절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싸울 때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돌아오기 싫다고 해 어떻게든 설득해 데려오긴 했습니다. 문제는 3번째 가출이고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선 나라별로 그 나라 사람인 동시에 통역인 분이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신을 한 아내가 고향이 그립다며 돌아가 연락이 끊겨서 이번에도 역시나 그분께 연락했습니다. 들려오는 황당한 소리는 아내가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제가 자기를 너무 무시했다. 생활비가 적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전혀 노력을 안 하는 자신은 무엇인지, 회사 취업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자신은 무엇인지, 저는 집에서 거의 밥을 먹지 않으니 밥할 일도 없습니다. 교단을 통해 어떻게든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 우리와도 연락이 안 된다. 저쪽으로 연락해봐라. 그럼 다시 이쪽으로 연락해라 등등등. 책임 회피뿐입니다. 게다가 싸움이라는 게 서로 잘못해서 하는 거지 라는 말로 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어안이 벙벙하던 중 집에 아내 통장이 사라졌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생활비 겸 무슨 일이 있을 때 쓰라고 꼬박꼬박 넣어주던 그 통장을요. 이제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그녀와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사라졌을 때 임신 2개월에 접어들었는데 앞으로 태어날 아이도 반드시 데려오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제 결혼 사연이네요. 네. 근데 종교로 한 거 보니까 어떤 특정 종교가 떠오르긴 하는데 네. 연애 없이 이제 거의 한 것 같네요. 그죠? 이 종교가 같은 아내를 만나 첫눈에 반한 그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진짜 완전 뒤돌아볼 정도로 했어요. 네, 매우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막 자녀를 막 다자녀를 낳고 막 화목한 가정을 꿈꾸면서 알콩달콩 오순도순 살고 싶은 그런 꿈에 젖은 생활을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 구절구절 하나하나에 너무나 아내 탓을 많이 하는 거를 발견해가지고 이게 마음이 조금 저는 이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계속 언어를 공부를 안 해서 취업을 계속 안 한다. 네. 저는 이분이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걸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되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저 여자의 남편이 되는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닌가. 그죠? 내 중심으로 나한테 맞춰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죠? 사칙 연산도 어떤 틀리는 수준이라고 했는데 네. 이분이 사실은 동남아 아내분의 대화로 언어로 대화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외국어 사칙 연산 못합니다. 저도 영어로 하면은 맞아. 저는 영어를 일단 숫자부터 세는 게 어려워. 사우전드, 헌드레드, 사우전드 하다 보면은 아니 그리고 사칙연산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살다 보면은.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네. 여자분이 애초에 이 남자분과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닌가. 지금 이분 얘기로는 뭐 공부도 가르쳐 주려고 하고 뭐 아내에게 맞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싸웠을 때 뭐 본국으로 돌아가서 안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도 잘 구슬려서 또 데려오고 했는데 그럼에도 이 여자분이 또 가출을 했고 뭐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보면 처음부터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고 이 여자분은 어떻게든 그냥 뭔가 다른 목적으로 결혼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거든요. 사실 국제 결혼에 그런 경우 좀 있잖아요. 만약에 지희 씨 말대로 처음부터 작정을 했다면은 네. 어느 정도 돈을 좀 모은 다음에
내 나라로 돌아가겠다라고 작정을 한 분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처음부터 이루지 않나요, 근데? 처음부터 작정해서 갈라지려고 하는 사람은 애초에 뭐 마음이 어떻게 없었던 게 아닌가. 이 정도 모으면 뜬다. 그리고 저는 이 종교에다가 돈을 냈을 거 아니에요. 결혼 네. 정보업체인가요? 종교단체인가요? 약간 그 커미션.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교단을 통해서 남자가 연락을 하려고 했을 때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저는 이것도 조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교 뭐지? 몇 개 떠오르긴 하는데 국제 결혼이 꼭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본 거는 약간 다른 게 아닌가. 남편은 약간 매매혼 같은 성격이 있고 아내는 이제 꼭 뭐 흔히 그런 경우 많으니까 아내는 이주의 수단이고 지금 이 같은 경우에 그쵸. 종교는 포교의 수단. 그래서 뭐 각자 세 주체가 이해관계가 각자 얽혀서. 이해에 따라서 가짜 결혼을 한 것이 아닌가. 부진정 결혼. 아. 예.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게 네. 옛날에 인터넷에 떠도는 그 사진 중에 플랜카드인데 국제 결혼 이제 중개 업소인가 봐요. 그러면서 밑에 써 있는 말이 절대 도망가지. 사실은 좀 저도 안타깝긴 주변에서 해요. 한 분을 봤거든요. 봤는데 이 친구는 베트남에서 왔고 이제 한국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 친구를 조금 들여다 보면은 본인이 이제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그래서 월급을 받는 거를 전액을 다 베트남에 있는 친정으로 친정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친정집이 좀 어려운가 봐. 그래서 다 보내고 이제 남편은 남편대로 뭐 돈을 벌겠죠? 이제 남편한테는 돈 받아서 살림하고 그러면서 애 키우는데 겉으로 보기엔 너무 잘 사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친구의 목적은 너무 명확했던 거예요.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서 내 이제 원래 본국에 있는 집에 좀 이렇게 돈을 주기 위해서였던 네.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것처럼 유지는 되지만 남편이랑 교류가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보다 약간 이제 못 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신부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제가 본 건 대부분 이런 구도였어요. 매매혼적 성격이 있고 이주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좀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네, 좀 안타깝죠. 언어와 문화가 똑같아도 이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처음부터 쉽지 않은 결혼일 수도 있어요. 정말 국제 혼인 경우에는 사례가 좀 있으시죠? 예,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근데 주로 조정이었기 때문에 두 분 다 아. 오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 두 분 다 한국에 거주하시는 이제 국제 결혼 커플인 경우가 많았는데 변호사님께서 이런 경우 솔루션을 좀 주신다면은 이 남자분이 아이까지 데려오고 싶다고 하는데 근데 아직 뱃속 아기에 대해서도 양육권을 주장할 수가 있나요? 엄마가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굉장히 갓난아이의 엄마의 양육권을 포기시키기는 법원에서도 그렇게 포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네, 뭐 이혼 소송 기간이 한 10개월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그 사이에 이게 태어납니다. 나와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두고 양육권 소송을 한다. 그러면 연락이 안 되면은 일단은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교단에서 비협조적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혼 자체가 목적이라면 네. 오히려 연락처를 모르는 게 더 이혼하기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그러면 아이를 데려올 수가 그건 힘들잖아요. 어렵죠. 현실적으로 임신 2개월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데려오기가 아이 엄마 의사에 반해서 데리고 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국제 이혼뿐만 아니라 남편 그 부부 생활 중에 배우자가 가출을 해서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이제 많이 또 질문하신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게 가장 이혼하기가 쉽습니다. 아 진짜. 예, 그래서 심지어는 알아도 모른다. 척. 아 진짜요? 네. 아니 근데 왜냐면은 이게 서로 이게 그러니까 뭐 합의 뭐 이런 돼야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요. 네. 그 협의상 이혼은 못 하겠죠. 네. 부부가 한 명이 없으니까. 그러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 되는데 그 재판이라는 거는 소장이나 주민서면 이런 소송 관련 서류가 상대방한테 송달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베트남이라고 하면 서울가정법원에서 법원 행정처, 외교부, 베트남 무슨 호찌민 영사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소를 알더라도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은 그냥 혼자 진행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 공식송달이라는 방법으로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 없이 소송하는 거죠. 일종의 골석재판이라고 하는 건데요. 국내에 있으면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나서 2주가 넘으면 송달된 걸로 간주를 하고 네. 외국에 있으면 2달이 지나면 송달된 걸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절차는 매우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 돈은 어떻게 해요? 통장을 가지고 갔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찾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 남자분은 제가 봤을 때 이혼은 손절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돈도 잃고 아이도 잃고
돈이라고 하는 게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 근데 이건 있겠다. 네, 네. 대신 이 남자분이 만약 이렇게 이혼 진행하면은 재산 분할을 안 해줄 맞아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은 그래서 그쵸? 만약에 이 남자가 저한테 왔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내분 최종 연락처를 뭐 알고 계시냐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저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데리고 온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내분 지금 본국에 계신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내분에게 재산 분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깜짝 놀라겠죠. 아니 이 사람이 집에서 내가 밥도 안 먹었다고요 변호사 양반아. 내가 밥도 안 먹었는데 우리 아내는 생활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통장도 가져갔는데. 네, 통장까지 가져왔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이혼에는 부양적인 성격이 있다. 재산을 그 사람이 와서 뭐 기여한 것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이 사람의 삶에 앞으로도 살 수 있도록 부양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재산 분할을 일부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신 상담을 제가 친절하게 해드렸는데 네. 대부분 그냥 가셔가지고 저한테 다시 연락 안 하시더라고요. 돈 주기 싫어서. 나 아까 얘기하신 거랑 똑같네요. 아, 주기 싫어서. 알아도 저한테, 모른다. 저한테 연락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결혼한 지 3년 정도인데 네. 이렇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더군다나 애가 뭐 뱃속에 있다곤 하지만 낳아서 키우진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딱히 이렇게 재산 분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저는 들은 것 같아요. 별로 퍼센테이지가 안 되는 3년이라도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재산 분할을 고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한 것처럼 부양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이 와서 3년 동안에 내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랑 이혼하면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막막해. 우리나라에 살아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재산 분할을 명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3년이라고 하는 게 네. 재산 분할을 하기에는 짧고 안 하기에는 조금 그죠? 섭섭하고 아, 그런 애매한 기간이네. 기간이라서 3년 살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 할 게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는 좀 어렵죠. 이런 경우에도 뭐 8년, 10년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남자의 재산이 재산이 이 아내분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뭐 떨어진 게 아니라면 유지를 하는 데만 기여해도 10년이면은 거의 뭐 자녀가 있다면 5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아니 네. 그래서 제가 주변에 결혼한 지 좀 되신 분들 네. 되신 분들이 왜 남자분들은 막 맨날 비슷한 얘기 하잖아요. 막 아내분이랑 싸우고 나면은 아우 정말 이혼하고 싶다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혼할까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하셨냐고. 그럼 결혼한 지 한 8년 됐어요. 한 10년 됐어요. 이러면은 재산 반 해줘야 된다고. 잘 생각하고 얘기하시라고. 그러면 다들 아니 잘 살아야 되겠다. 아유 정확하시네. 전문이시네. 저보다 잘하시네요. 근데 그러다가 기간이 더 길어지면 네. 오히려 더 많이 줘야 되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여성분이 우리나라에 없는 게 오히려 이혼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호재다라는 호재, 저기 호재 적절한다는 어느 그렇죠. 나쁘지 않다. 네. 어떤 걸 타겟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뭐 이혼 자체만 하는 거라면은 네. 모르는 게 좋고. 근데 지금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나 봐요. 아이도 데리고 오고 데리고 싶고 싶다. 아내에게 줬던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활비 통장도 찾고 싶고 네. 그랬던 돈을 받고 싶으면은 그저 뭔가를 좀 해야겠지만 이 돈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국제 결혼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결혼하는 숫자 자체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국제 결혼은 증가하고 있고 국제 결혼으로 인한 이혼율도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대요. 실제로 변호사님이 맡은 것 중에서 좀 비슷한 사례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대부분.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법원 실무상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제 이혼하는 사람들은 다 혼인 취소 무효라고 하시거든요, 그죠? 근데 실무상으로는 잘 그렇게는 안 하고요, 다 이혼으로 안내를 해서 이혼 절차를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 여기서 다른 얘기긴 한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둘이서 약간 호기심에 서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근데 영화에 어린 나오는 나이에. 드라마에 예. 나온 것처럼. 근데 나중에 우리 왜 그랬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취소하자, 취소해주세요 라고 하면 둘 다 취소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거면은 이게 그런 경우 뭐 종종 있어요. 한 1, 2년 같이 살았다고 해도 취소가 네. 되나요? 1, 2년까지가 아니라 네. 며칠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 정말? 취소 안 되고요? 네, 둘 다 취소를 원하는데도?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이혼한 이혼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이혼하지 말고 본인 취소하자. 오케이. 혼인 그렇네. 취소제도가 생기면 이혼을 좀 쉽게 하겠구나, 사람들이. 본인 취소는 한쪽이 정말 사기를 쳐가지고 결혼해갖고 한쪽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를 해야지 합의해갖고 우리 무효로 하자. 오케이. 그러니까 기록에 남지 않게 맞아, 깨끗하게. 그럼 이혼하는 경우가 없겠죠. 근데 국제 이혼은 거의 뭐 그 정도
혼인 무효로 볼 정도가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사연자님은 네, 3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꿈꿔왔던 결혼이 그 현실과 이상이 다르다라는 걸 깨닫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교훈의 시간을 갖고 이번에는 종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한번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결혼을 해보시면 어떨까. 빠른 이혼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저 걱정되는 게 네. 이런 특정 종교에 계신 분들은 계속 그 종교 안에서 그럼 또 이 종교를 통해서 만나면은 또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교단에서는 또 회피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왜냐면 돈은 돈대로 쓰고. 그러니까 이분이 3년의 세월을 이런 교훈 없이 또 반복을 한다면 이거는 한 대 맞아야 돼요. 3년 동안 뭐 했냐. 이건 이제 거의 이제 너의 팔잖아. 그치? 누구 탓을 할 거냐? 그쵸. 다음번에 또 그러면 또 누구 탓을 할 거냐? 이번에 한번 3년을 교훈을 삼아서 새로운 어떤 만남을 한번 시도해 보시길 정말 축하드리네요. 공시행달. 이혼하시고 싶은 건 아니죠, 변호사님? 아유, 아닙니다. 이렇게 고민되시는 분들에게는 빠른 해결 해드려야 또 남은 삶이 축복으로 가득하지 않을까. 저는 그 그쵸. 남은 삶이 아까워서 오늘 이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진짜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루.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혼은 이혼이고 하신다고 가정하고 이 태어날 아이를 데려오려고 하면 좀 일이 복잡해지겠죠. 데려올 수 뱃속에 있을까요? 있는데 그 아이를 네, 이제 낳아서 낳을 낳은 때까지 아이를 기다렸다가 데려오는 과정은 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법원은 그래요. 엄마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넘겨주지 않는 거죠. 자녀의 복지를, 오로지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갓난아기를 둔 남성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꼭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다고 하시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와, 그분의 의지가 결국은 정말로 아이를 데리고 올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갓난아기 막 6개월도 안 된 아이였거든요. 이 엄마는 사실 6개월 후에 복직을 예정이 되었었고 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시점이었는데 아이 아빠가 내가 그러면 휴직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아이 엄마 입장에서는 설마 이 남자가 이 아이를 휴직을 해서 잘 볼 수 있을까 의심을 하면서 남자가 휴직을 하는 거를 뭐 그렇게 해서 당신이 먼저 아이를 키우시오 했는데 정말 아이를 너무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아이 하나는 정말 잘 보내. 그러면서 그래서 양육권을 넘겨줬어요. 정말로. 오. 네. 마음을 움직이는. 대단하다. 특이하다. 이 정도면 진짜 부성애가 네. 정말 대단한 거네요. 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더욱 이 남자분을 위해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어차피 지금 지금 아내분이랑 연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아내분은 연락할 의사도 없고 네. 아이를 그냥 빨리 마음으로 포기하시는 게 제일 현명하지 않나 싶은 게 만약에 이제 본국으로 이분이 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외국을 나가서 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얘가 클 때까지 1년에 몇 차례씩 해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양육비도 되고 이것도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자녀가 성년이 된 다음에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폭탄을 안고. 지금 소액을 지급하는 걸로 판결을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양육비, 과거 양육비는 소멸시효라는 것도, 시효라는 것도 청구한 때부터 기산이 되기 때문에, 뭐 10년 넘으면 청구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아이를 자기 아이- 포기했다가 나중에 돈만 주면 그거는 호구. 그러니까 시관리를 잘하자. 자식이라 그래도. 아니요. 너무 싫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진짜 약간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20년 후에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에 매월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12개월, 20년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적당히 감액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 자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많이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싫어. 실제로 그리고 돈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은 아내가 고향으로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그 남자의 자녀로 나눠주는 게.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고 그냥 그곳 사람으로 사는 게 제일 낫죠. 가장 엄청 꿀팁 드린 네. 거예요, 이거. 그걸 꿀팁은 그냥 많이 들어요. 이혼만 하는 걸로 끝낼 수 있도록. 꿀팁인데 나중에 그 아이가 장성해서 찾아와서 아빠 돈 주세요 하면 안 줄 수 없다는 베트남 거. 어머니만 이 방송 안 보시면 돼요. 근데 약간 저는 이게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깊게까지 생각 안 했다가 네. 지금 이제 얘기가 여기까지 흘러왔을 때 우리 오늘 이 사연을 맡은 게 너무 다행인 게 국제 결혼을
생각하시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런 거 다 생각하시고 맞아요. 결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 쉽게 보지 마시고. 뭐 국제 결혼도 다들 저는 근데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럼요. 그쵸. 네.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이고. 참. 그리고 국제 결혼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자녀예요.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국제 결혼이 지금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고 그 2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관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 제대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편 한 분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줘야지만 이혼을 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아니 아까 나 노래 부르고 축하드린다고 막 이러다 갑자기 훈훈하게 또 마무리하려고 갑자기 고용 방송으로 방송뿐이야. 눈치챘네. 갑자기 마무리 막 제가 너무 방송하는 중간에 쓰레기라고 욕을 먹다가 쓰레기 신경사. 갑자기 그 책임을 사회로 돌리시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 맞아요. 그게 우리 방송인의 그 기본 자세 아닙니까? 그쵸, 그쵸. 항상 시스템을. 마지막에는. 이자스민 의원인 줄 알았어요. 항상 이제 방송의 마무리 시작으로. 그래도 우리 진짜 국제결혼에 관한 모든 정말 A부터 Z까지 꿀팁을 되게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네. 진짜. 더 이상이 없네요. 그쵸. 이 클립을 좀 따로 만들어서 국제 결혼 하시기 전 꼭 봐야 되고 해서 진짜. 좀 많은 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국제 결혼 커플 보내주신 사연 저희가 잘 얘기 나눠봤는데 이혼 고민하고 계신 분들 오늘도 꿀팁이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진짜 생각지 못한 네. 부분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배우자 상대에게 티내기 전에 저희에게 먼저 사연 보내시고 꿀팁 얻으셔서 성공적인 이혼 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저희가 가득 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팁을 가득 담아서 저희가 많이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주소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라 갑니다. Let's get it.